한국개발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2018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9%. 지난 2017년 하반기 경제 성장인 3.1%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투자 둔화에 따라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여기에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와 낮은 고용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과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한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서정의 경제펀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김준 소장을 만나 한국 경제 전망과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속 시원한 한방 날려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김준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습니다만 여전히 미남이십니다. 가차는 말씀이십니다. 네.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하면 우리 국민들은 한국 경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또 매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저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예측해주고 하는 그런 핵심 경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모신 까닭도 우리 올해를 이제 좀 결산하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특히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 좀 오늘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KDI가 내년 전망을 내놨어요. 몇 가지 특징이 보이던데 제가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일단 그 성장 전망은 2.9%, 3%가 조금 안 되는 게 내년을 이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3.1%예요. 그러니까 내년이 조금 올해보다 못하다 이렇게 성장률로는 예. 오히려 조금 세계 경제도 좀 커지고 좀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조금 낮게 잡으셨대요? 왜 그럴까요? 네. 그거는 이제 올해 3%를 넘냐 안 넘니 논란이 많다가 그래서 세계 경제가 이제 지난 연말부터 올 한 해 동안 조금씩 풀리면서 전반적인 수출이 좋아졌는데 네네. 우리 한국의 특수한 사정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예상 외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인공지능화, 그러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 여기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인공지능 회로가 이제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네네. 거기에 유발돼서 반도체 수요가 예상외로 빠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강국인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 것이죠. 소위 재미 좀 봤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증가율이 올해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됐고, 그래서 그 덕에 이제 3%를 넘니 안 넘니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다가 네네. 올해는 3%를 이제 무난히 통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네네. 3.1%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네. 근데 내년을 보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경기 사이클이 다시 또 조금 내려가는 형태가 돼서 세계 수출이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 둔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발돼서 우리 수출도 조금 내려가면 한 2.9%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성장률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로 보면은 미국도 다시 금리를 올리곤 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앞으로 좋을 거로 보고 있는데 일단 정점까지는 치고 이제 슬슬 이제 조금 내려오는 걸 준비하고 있나요? 이제 작은 사이클로는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전망팀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내년 전망 중에서 이제 그 조금 3.1%에서 조금 내려와서 2.9%로 잡는 배경 중에 하나가 투자가 올해만큼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조금 둔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새 정부 들어서 뭔가 어떤 대기업들 입장에서 편치 않아서 투자를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들리네요. 글쎄요.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지금 그 생산 설비를 늘리면서까지 장기 호황으로 들어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굉장히 단기적인 사이클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요거를 시간대를 넓혀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조금씩 경제 체질이 바뀌는 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경제를 끌어오던 주요 성장의 견인차가 설비 투자를 대폭 확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물량 생산을 많이 해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해서 성장의 그것이 그 견인차였었는데 네. 근데 2010년대 이후부터는 그 인력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때 인력이라는 게 노동력은 아니고 네, 네, 네. 그 휴먼 캐피탈 네. 숙련 인력이랄지 아니면 고급 네, 그 네, 네. 분해 중심으로 그래 그 경제 패턴이 조금씩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근데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네, 네. 이스라엘을 포함으로 해서 미국,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네, 네. 독특하게 그때부터 고용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네, 네. 우리도 이제 그 나라 중에 네, 하나고 그래서 고용률이 조금씩 늘어나서 네. 인적 자원에 기반하는 성장으로 음. 패턴이 좀 바뀌는 걸로 중장기적인 추세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아시아의 용이라고 일컫던 싱가포르나 대만 그런 데는 우리보다 상당히 아직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7, 80년대는 우리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나라도 10% 고성장했었고 또 대만이나 싱가포르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10% 성장 도달했었고 근데 90년대 들어와서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가 포화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성장세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싱가포르, 대만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요. 일본을 포함을 한 네. 동아시아 경제 모델이 네. 이게 뭔가 이제 한계에 도달되는 아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네, 네. 그래서 빨리 이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지 네, 않는가. 그런 정책적 화두가 생기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일본 방금 일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일본의 어떤 장기 저성장 이 부분도 어떤 그 고도 성숙화되는 어떤 일본 경제 어떤 점진적인 성장률 하락 이렇게 저희와 비슷한 그 경로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일본을 네. 따라가는 게 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뭐 앞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기에 달렸는데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대로 이게 장기 구조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년 앞선 경제 모델인데요. 네. 일본이 일본에도 벤처기업들이 있긴 있습니다. 혁신형 기업들이. 그런데 지리적으로 보면 교토를 중심으로 그런 벤처기업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도쿄에는 기존의 일본의 고도 성장을 이끌어 올리던 대기업 중심으로 몰려 있고 둘이 새싸움을 하는데 벤처기업이 확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일본이 고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창조 경제 얘기가 나왔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혁신 성장 얘기가 나오면서 뭔가 우리 경제 체제를 과거 같은 이제 양적 팽창에서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도달되니까 네. 질적으로 R&D랄지 아니면 혁신형 인재를 키워낸달지 창의적 네. 인재를 키워내서 이런 뭔가 이 경제 성장의 기본 기반을 네.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경제 체제를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본 경제를 요즘에 얘기할 때 일본은 그래도 뭐 세계 화살도 쏘고 뭣도 하고 뭣도 한다고 나름 굉장히 뭔가를 하여튼 결단을 내리는 그런 정책을 한다고 하는 반면에 우리는 뭔가 지금 계속 뭔가 화끈하게 뭔가를 못하고 있다. 정권 교체 왔다 갔다 하면서도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세계의 화살이랄지 아니면 아베노믹스에 의해서 뭔가 조금 경제 온기가 네, 살아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런 주관적인 평가는 좀 좋아지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고용률도 어느 정도 네. 개선이 되고 있고 그런데 아직은 네. 이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난 건 이렇게 크게 네.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혁신 성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한번 우리 경제 체제를 네. 바꿔보려고 발버둥은 치는데 네. 문제는 제 생각에 우리가 이런 경제 정책 변수 몇 개 바꾸고 정책 방향 몇 개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네. 과거에 우리가 자원동원형 경제 체질, 동아시아 네. 경제 모델에서 이제는 서구 선진국처럼 혁신 경제로 바꾼다는 네. 것이 경제 구조는 물론이거니와 네. 심지어는 사회적 가치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네. 큰 문제라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목표를 보고 정부에서 2, 3년 동안 해놓은 게 뭐 있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네. 좀 우리 이 영어로는 타임스팬이라 그러죠. 네. 이 시각을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네, 네. 이런 경제 체질, 한방 체질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희 내수시장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 같아서 이 내수시장을 좀 많이 키워서 어떻게 우리 내수시장에서도 충분히 어떤 그 기업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건 잘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부문, 수출 부문하고 내수 부문 간의 격차가 네. 그동안 점점 커져온 건 네.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내수가 중요한 정책 화두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대로 내수 부분을 키워주는 것이. 근데 네. 저는 이걸 좀 구분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양적으로 키울 것이냐, 질적으로 키울 것이냐. 무슨 말씀이냐면 내수란 거는 우리 5천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수 시장을 키운다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사업체를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사업체만 많아지면 사업체당 시장 규모가 굉장히 작아지니까 과당 경제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수 업체들한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우리 자영업자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만 지금 내수 시장의 문제를 겪고 있는가 아니면 달리 말씀드려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이게 대외적으로 취약한 경제 체질이 아닌가 걱정들이 많으신데 대만의 통계를 보면 우리보다 대외 부분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소비 비중은 우리보다 더 낮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리 규모도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대국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숙명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양적으로는 수출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제다. 다만 제가 질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내수 경제를 도와주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경쟁 업체를 거기서 뽑아내주는 게 남은 업체들한테는 시장의 공간을 넓혀주니까 그 업체들한테 수익이 증가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 도와주는 것은 수출 경쟁적으로 올리는 건데 이쪽 내수 시장 경쟁은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도와드릴 부분은 물론 도와드려야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노선은 자칫 양적으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초과 공급, 너무 이제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과당 경쟁화 시켜야죠. 그분들을 비즈니스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제 내수 시장 경제에 대한 양적 어프로치와 질적 어프로치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올린 겁니다. 특히 서비스업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난달만 해도 이 서비스업 보니까 최근에 중국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 중국인 관광객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거와 그 이상으로 서비스 수지 우리의 적자가 아주 큰 폭으로 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서비스 쪽이 좀 많이 취약한 거 아닌가요? 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 경제 구조적으로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서비스 수지 적자가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한 기점이 언제부터냐면 외환위기 때부터입니다. 근데 외환위기 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금융 자율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해외 여행도 자유롭지가 못했고 더군다나 해외 송금, 자녀들 조교학 보내놓고 해외 송금한다 아니면 이런 건 이제 상상하기가 어려웠었죠. 외환관리법에서 강하게 통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떤 현상이었냐면 제조업에서 돈을 벌면 그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 좋든 싫든 국내 서비스를 강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들이 좀 속된 말로 편한 장사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경쟁력을 제조업처럼 해외 나가서 편하게 경쟁하기보다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수요가 확보돼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우리가 이제 외환 자유화가 벌어졌습니다. 금융 자유화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 소비자들이 그 서비스 경쟁력, 낙후된 경쟁력에 국내 서비스 수요를 하기보다는 내가 해외 나가서 내가 입맛에 맞는 해외 나가서 골프도 치겠다. 아니면 자기 자녀들 해외 조교학 보내겠다 해서 해외 성공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점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제가 개방되면서부터는 네. 과거 개발연대 경제 모델이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거고 네. 앞으로는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밖에 네, 없다. 네. 솔루션은 거기밖에 없다. 우리 서비스 산업이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이제 적폐가 좀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그동안에 내수 시장에 안주한 그 네.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경쟁 체제를 우선 바꿔야 되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제조업들이 지금 그 과거와 같은 물량 공세보다는 이제는 제품 개발을 네. 할지 마케팅을 할지 그런 생산은 네. 국내보다는 해외 생산에 네, 주로 네. 의존하지만 네. 값싼 생산 때문에 대신 거기서 고부가치가 나는 활동들은 네. 그 부분은 이제 제조업이 그쪽으로 네, 특화하는 네. 쪽으로 바뀌는데 이때 제조업이 자기네 자체적인 역량도 필요하지만 네. 이 영어로는 그 비즈니스 서비스, 사업 서비스라고 네. 하는데요. 이쪽 뭐 그 연구개발업이랄지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할지 이런 쪽으로 점차 밖에 아웃소싱을 많이 합니다. 예, 예. 이런 이제 고급 두뇌가 들어가는 네. 지식 기반 서비스 이쪽들이 선진국은 많이 컸거든요. 예, 예. 그게 오히려 선진국 경제를 이끌어오는 흔히 선진국이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을 이끌어간다 네, 그러는데 네. 기실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모든 서비스 산업은 네, 아니고 네. 그쪽 그런 두뇌 집약적인 네, 네. 이쪽이 성장을 이끌어가는 건데 네. 우리도 이제 그쪽으로 점차 옮겨가는 네, 네.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그걸 이거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자기들만의 리그를 깨고 뭔가 하여튼 저 서로 더 경쟁을 하고 저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소위 말하는 규제 개혁, 규제 혁파 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가 규제 개혁 얘기 나온 지 그러니까 아까 적폐란 말씀을 예, 하셨겠죠. 30년이 됐습니다. 네, 네. 근데도 항상 총론에서는 규제 개혁한다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다가도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제 개혁할까 하면 네. 얘기가 그냥 스물스물 없어지고 특히 이제 그게 이제 서비스 산업에 집중적으로 더욱더 남아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더욱더 그렇죠. 네. 그렇게 된 연유가 이제 우선 우리의 법 체계입니다. 우리의 법 체계가 열거주의 형태 그쪽 법률 용어는요. 흔히 이제 영어로는 포지티브 시스템 그래서 국가에서 허용되는 걸 나열하고 요거는 가능하다. 나머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혁신 단계인데 네. 그래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주 기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내서 실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봤더니 그거는 나열 열거 시스템에 열거 상황에서 빠져 있으니까 당신은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스타트업이랄지 네. 창의적인 비즈니스들이 아주 그냥 속상해 네, 하시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아침에는 어렵겠지만 점차 우리 법률 체계를 영미식으로 네거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최소한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요러한 거는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당신들 자유롭게 그렇죠. 하시오. 네. 이런 네거티브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연대부터 쌓여있던 각 산업별 역량을 아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모아놨던 각종 산업진흥법들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시행세칙 안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갈라놓은 게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빨리 그 청소 작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가 이제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왜 그런지 원인은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이제 감사 제도도 있고 아니면 저 언론에서 사회적 여론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규제 완화나 아니면 규제 사각지대에서 무슨 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 일선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전적으로 네. 꽁꽁꽁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네. 이게 전부 울타리를 쳐놓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사업하신 분들께는 혁신하려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네, 바뀌어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고의적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네. 고의적으로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소명이 가능하다면 네. 그런 문책을 하고 그래서 네. 그분들을 얼어붙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꿔 나가야 네, 되지 네. 않을까 그런 사회적인 과제도 그렇습니다. 이미 남아있습니다. 늦었죠. 근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컨대 그 네거티브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관련 법이 뭐 수백 개 수천 개 아니겠습니까? 이걸 뭐 일일이 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바꿔 나가야 됩니까? 뭐 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법 쪽은 좀
지식이 얕아서 그 다른 법학하시는 분들께 네. 여쭤봤더니 독일의 사례를 보면요. 독일이 이런 열거주의, 포지티브 시스템의 원조인데 아하. 독일 거쳐서 일본 거쳐서 우리한테로 왔는데 예. 정작 원조인 독일은 한 네. 80년대부터 이제 어떤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이런 포지티브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산업이나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이 되더라. 아하. 그래서 법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행령, 시행규 그렇죠. 시간에 네.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그 세부 조항들이 예, 예. 문제인데 그래서 몇 개의 샘플 들어가죠. 예를 들면 환경개선법이랄지 이런 거에서 그 구체적인 조항을 정부에서 정하지 않고 그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걸 존중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시스템을 바뀌었더니 음. 그때 네. 필요할 때마다 그 사회적 합의가 새롭게 바뀌고 해서 굉장히 그 영미 국가에 못지않게 플렉서블하게 기존의 법을 놔두고도 기존의 법은 그대로 아, 법에는 법 조문은 추상적이니까요. 네, 네, 네. 입법 취지는 그대로 존중을 해주되 그 시행령, 시행 네. 규칙은 이익 집단이나 이해계층, 네. 그다음에 이념을 달리하는 네, 계층 네. 이런 사람들 간에 합의를 만들어 와라. 네, 네. 이런 쪽으로 가서 유연성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네.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네. 끝으로 내년 영재를 조망하시면서 특히 뭐 좀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네. 이제 정부에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혁신 성장으로 들어가 그 선언을 이제 시작하셨고 물론 이제 소득 주도 성장도 있습니다. 근데 네. 소득 주도 성장은 좀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취지는 소득 악화된 소득 구매를 좀 네. 완화시키자는 네, 그 네. 취지는 100번 동의가 네, 되는 네. 것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 것이 네. 우리 경제학과는 근본적인 특성이 네.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보면 GDP 대비 투자, 그러니까 자본에 의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아, 그에 비해서 우리가 고용률은 낮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이제 우리가 그 일종의 모델로 보고 있고 또 한편은 경쟁을 하려는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을 보면 네. 우리보다 자본에 대한 의존율은 낮고 그 대신 고용률은 우리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 물량에 의존하다 보니까 생산 설비 투자를 중시하는 정책 기조였는데 네. 앞으로는 영어로 얘기하면 휴먼 캐피탈, 인적 자본에 의존하는 형태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야 된다. 네, 네. 플러스 혁신 경제가 중요한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 경제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 없는 걸 새로 창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실패를 밥 먹듯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그 축적의 시간, 네. 서울공대 교수님들 네, 네, 쓰신 네. 거기에 보면 실패를 몇 번의 실패 위에 비로소 성공이 이 꽃을 피우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패하면 이제 뭔가 태만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짓을 안 해서 네, 한 거다.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비난이 들어가고 정책적으로 감사도 네, 들어가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실패를 감내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이 돼서 그런 긍정적 마인드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모든 게 이루어지겠죠. 그게 네. 이제 첫 출발이라고 저는 네, 보고 네,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신 김지훈 소장님 모시고 한국경제 이모저모와 내년 전망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